오늘은 면역 담당제에 관련된 그 물질에 속하는 항체에 대해서 강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면역 담당자와 관련된 물질은 두 가지로 크게 분류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게 첫 번째는 세포, 두 번째는 물질. 그래서 첫 번째 세포에 관련된 면역 담당자에 관련된 것은 여러 강의에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오늘은 두 번째 물질에 속하는 항체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항체를 강의를 듣기 전에 이 어항 속에 있는 그 물고기를 잘 기억을 하시고 강의를 들으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이 물고기는 이 붕어는 그 어항 속의 붕어는 그 물속에서만 살 수가 있죠. 마치 이 붕어가 항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붕어가 살기 위해서는 또 존재하기 위해서는 또 활동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겠죠. 어항 속에. 그래서 항체는 면역 담당자 중에 국한된 그러한 그 작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어항 속의 그 붕어들, 즉 항체들은 이 그 밑에 있는 그 돌, 즉 세포라고 가정했을 때 이 세포 속으로 들어간 그러한 그 먹이는 잘 먹기가 힘들죠. 그래서 세포로 숨어 들어간 어떤 그 먹이는 이 붕어는 먹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항체의 강의를 듣기 전에 이 그림을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의 차이도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체액성 면역은 그 항체, 이 항체는 그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체액성 이 면역이 작용하는 이 장소, 즉 항체가 작용하는 장소는 혈액, 또 조직 간질과 같은 물, 그 물에 접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항체는 세포 내에 기생하고 있는 이물질에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백신을 맞아서 B세포의 형질세포에 형성되는 그 항체가 결국에는 바이러스가 세포로 들어가 버릴 경우에는 전혀 무용지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포 외에 증식하는 일반 세균, 또 혈액 속, 즉 혈중 속의 바이러스, 이런 독소 등의 이 효과가 있다. 그래서 체액성 면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강의했던 세포성 면역은 먹는다, 죽인다가 중심으로 되는 면역의 작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장소는 바로 항체가 미치지 않는 곳, 즉 세포 내를 말하는 거죠. 세포 내에 기생하는 그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이 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바이러스라든지 세포 내에 기생하는 군, 즉 혈액, 살모넬라, 납병, 리스테리아 등, 또는 이제 진균이라든지 감염증 외에 알레르기라든지 또 우리가 장기 이식할 때 이식편 거부 반응 등이 바로 세포성 면역입니다. 그래서 이 세포성 면역은 이전 강의에 다 강의를 해드린 거고요. 오늘은 체액성 면역에 해당되는 항체란 무엇인가, 이거를 강의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항체, 즉 엔티보디는
정의를 내려야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단백질입니다. 그 항체는 그 B세포가 이제 성숙되어진 그 형질세포, 즉 플라스마가 만들어내는 단백질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고요. 이 형질세포, 플라스마 셀은 그 항원, 즉 예를 들어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그 이물질하고 그 T세포의 자극에 의해서 대량의 항체를 분비하도록 분화된 B세포입니다. 그래서 이 항체는 단백질이다. 앞에서 설명했던 항체가 주역이 되는 면역, 휴머럴 임뮤니티는 체액성 면역이다. 또 예전에 강의드렸던 세포가 주역이 되는 면역, 셀룰러 이뮤니티는 세포성 면역이다. 이렇게 의학적으로 이렇게 면역의 명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형질세포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형질세포의 그림도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이제 형질세포가 항체를 형성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T림프, B림프에 관련된 도식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특히 이제 그 형질세포에 관련된 이제 기억세포, 형질세포, 항체 생성 이런 것들도 지금 도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항체의 구조는 H 체인이라는 중세하고요, L 체인이라는 경세로 이렇게 그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면역 글로불린, 임뮤노글로뷸린은 그 혈청 그 성분 중에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항체 작용을 하는 단백질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좁은 의미에서는 이 면역 글로뷸린은 항체라고도 합니다. 인체 내에 그 침입하는 세균을 둘러싸서 이제 이걸 무력화시키기도 하고요. 자신도 침입해온 그 항원과 반응해가지고 항체라는 면역 반응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제 생물학적 그 작용제에 대한 치료제도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임뮤노글로뷸린 G, 임뮤노글로뷸린 A, 임뮤노글로뷸린 M, 임뮤노글로뷸린 D, 임뮤노글로뷸린 E의 5가지 종류로 이제 그 알려져 있어서요. 그래서 면역 글로뷸린이라는 그 명칭하고 항체, 이거를 같은 의미로 잘 이해를 하시면 다음에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양리작용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관련된 것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림상으로 보면 이 항체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중세어하고 그 다음에 그 경세, L체인, H체인 이렇게도 이제 구분을 합니다. 이제 뭐 여기 보면은 항체의 구조 중에 항원과 결합하는 부위가 있고, 그래서 이제 짧은 사슬과 긴 사슬의 구조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을 이제 잘 기억을 하시면 항원의 이제 결합 부위에 조각 모임을 해야 이 항체가 딱 맞아야 그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를 비활성화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이제 그 항체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항체의 그 종류와 특징이 있는데요. 이것도 그 특히 5가지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잘 알고 계시면 항체의 그 특징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5가지 종류를 설명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면역 글로뷸린 G. 예? 여기는 이 IgG는
면역 그룹이 75% 정도로 차지합니다. 상당히 많은 차지를 하죠. 그래서 이제 면역 반응 후 나중에 뒤늦게 대량으로 출현한다 해서 임뮤노글로빈 G라고 합니다. 이것의 특징은 태반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인자와 결합한다. 이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태반을 통과하고 류마티스 인자와 결합하는 것은 임뮤노글로불린 G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뮤노글로불린 M이라고 해서 이 M자는 마크로글로빈, 즉 거대 글로불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뮤노글로빈 M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분자량이 너무 커서 태반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면역 반응 후에 빠르게 증가해서 이제 보체, 앞으로 강해할 그 컴프리먼트 보체 활성화 능력이 강한 것이 특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임뮤노글로불린 A. 자, 이 혈청 외에도 우리 면역에는 기도분비액이라든지 타액이라든지 소화관액 등의 분비액송이 존재합니다. 이 물질, 이 물질 같은 것, 특히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것이 이제 점막에 결합할 거 아니에요. 이것을 침입하는 것을 저지합니다. 이게 여러분 요즘 바이러스가 점막에 코점막이나 장점막에 왔을 때 바로 이 담당하는 임뮤노글로빈 A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을 이제 하는데요. 하나는 분비형 임뮤노글로빈 A. 그것을 혈청 임뮤노글로빈 A라고 하고요. 또 이제 국소 면역의 주역을 하게 된다. 그래서 분비형 그 글로불린 A하고 혈청 임뮤노글로빈 A가 있다는 것을 구분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그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1차 임뮤노글로빈 A에서 1차 면역이 존재한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몸에는 이런 장착이 돼 있어요. 꼭 그 백신을 맞아서 항체가 혈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바로 점막에 이물질이 들어온 거를 방어하는 그러한 물질을 그 분비액 속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임뮤노글로불린 D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혈청 내에는 한 0.2% 정도 차지해서 아직까지 이제 기능은 충분히 아직 해명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임뮤노글로불린 E. 이것도 이제 잘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혈청 중에 극미량만 존재하지만 그 호염기구와 비만 세포의 막표면에 존재합니다. 막표면에 임뮤노글로빈 E의 그 알레르겐, 즉 알레르기라는 것에 결합하면 이제 이들 세포로부터 이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 즉 뭐겠어요? 히스타민이 막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기생충 질환과 아토피 질환에는 바로 임뮤노글로불린 E가 현저히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또 두드러기, 올티카리아라고는 그 두드러기의 주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히스타민제를 이제 많이 쓰잖아요. 아토피 질환에. 그래서 이게 바로 해당되는 임뮤노글로불린 E라는 거를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알려져 있는,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항체의 종류, 이 5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아까 5가지에 대한 그 임뮤노글로빈 항체 종류에 관련된 결합하는 조각 모임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보체, 뭐 세포에 관련된 이제 독소 발현이 됐을 때 반응하는 거, 또 블로킹 차단 작용하는 거,
암세포에 관련된 이러한 임뮤노글로빈에 관련된 도식입니다. 이것도 그림을 잘 이해를 하셔서 항체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 암세포 또 뭐 이제 여러 가지 관련된 그러한 실현에 대해서 그 반응하는 그런 도식입니다. 이것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항체가 이제 그 하는 작용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대개 이제 항체, 즉 항원, 즉 이물질, 엔티겐과 이제 결합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결합하는 이제 부위를 갖게 되죠. 그래서 그 엔티겐, 엔티버디 컴플렉스 이런 그 결합 부위, 그 결합을 함으로써 이제 아래와 같은 이제 장점이 생깁니다. 자, 이게 결합을 했어요. 항체와 항원이. 그러면 첫 번째가 앞으로 강의할 보체, 컴플먼트가 활성화됩니다. 이 보체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강의를 따로 별도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옵소닌 작용, 옵소니제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보체와 결합한 세균은 이제 대식세포가 쉽게 탐식하도록 만드는 작용을 옵소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식세포가 그 보체의 냄새를 맡고 그 세균을 잡아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체는 옵소닌 작용을 한다. 세 번째는 독소를 중화시키는 뉴트럴리제이션이라고 하죠. 독소를 중화시킴으로 해서 이 항체가 또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를 비활성화시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바이러스가 혈중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항체가 이 바이러스를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바이러스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느 장소로 가게 돼 있어요. 표적세포로. 그런데 이 항체가 바로 그 세포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표적세포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바로 이 항체가 바이러스를 비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대략적인 항체가 작용하는 그 특성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번 참고적으로 그 강의를 해드릴 텐데요. 이 바이러스, 항체가 꼭 바이러스에만 관련되지 않은 걸 이제 알으셨죠. 그런데 이제 요즘 창궐 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또 오미크론이라는 여러 가지 변종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에 관련된 특성을 알아야 이 항체가 작용하는 거, 국한적 작용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처음에 강의를 하기 전에 어항을 생각했죠. 어항 속에 붕어, 금붕어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이제 항체의 작용인데, 그러면 이 바이러스의 특징을 알아야 이 항체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바이러스는 세포 내에 몰래 숨으려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숨어버리면 밖에 있는 혈중에 있는 항체, 즉 물속에 있는 항체는 의미를 잃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항체는 혈액 속을 표류하고 있는 바이러스의 효과가 있다, 이 말입니다. 혈액 속에 있어야 돼요. 바이러스는 체내에 그 침입한 후에, 즉 감염을 시키려는 그 세포가 있거든요. 그걸 표적세포라고 그래요. 표적세포까지 혈류를 통해서 도달합니다. 이 도달하기 때문에 이때 혈중에서 있는 항체가 바이러스와 결합하면 바로 바이러스는 감염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이러스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러스가 침입하는 경로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패턴 첫 번째, 우리가
코, 즉 상기도에서 증가를 해서 혈관 내로 혹은 이게 입으로 통해서 장관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 장관에서 증가해서 혈관 내로 침입하는 그 패턴 1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패턴 2는 직접 혈관 내로 침입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주사바늘 또는 우리가 이제 수혈을 받는다든지 또 혈액 제제 또 주사기를 남용한다든지 이래도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물리는 거예요. 즉 광견병이라든지 혈관이 찢어져서 이제 된다든지 또 찢어진 혈관으로부터 타액 속에 존재하는 바이러스로 침입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출산 시에 태반 혈관 구조가 파괴되면서 태아의 혈액하고 모체의 혈액이 섞이는 경우, 이것을 바로 산도 감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의 침입 경로는 이렇게 크게 패턴 1과 패턴 2로 나누는 거죠. 자, 그러면 바이러스가 혈관 내로 침입한 후에 이것은 이제 바이러스 혈증이라고 합니다. 바이러스가 혈류를 타고, 즉 이거를 표류하는 바이러스다. 그래서 목표물을 향하게 됩니다. 혈류를 타고요. 그래서 타겟 오르겐이라고 합니다. 이 목표물을 향합니다. 그 두 번째는 이 바이러스는 단순 이동이 있고 불꽃놀이로 이제 하는 그런 불꽃놀이처럼 하는 그 이동을 하게 되는데, 단순 이동은 뭐냐면요. 그래서 이제 단순 이동은 바이러스를 이제 복제를 합니다. 그래서 옆의 세포에 바이러스를 이제 감염시킨다. 그래서 이제 바로바로 옆에 이제 그 이동하는 단순 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바이러스 혈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그 혈관으로 침입하는 것은 그 침입한 후에 일어나는 현상은 불꽃놀이. 감염 세포 내에서 이제 복제 바이러스를 대량으로 합성한다고 해서 이제 불꽃놀이 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대량으로 합성해 갖고 감염 세포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세포 용해형 바이러스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의 특징은 사실은 1차 이미 점막이나 상기도 감염에서 우리 몸에서는 원래 차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바이러스의 침입 경로에 따라서 이제 패턴 1과 패턴 2로 통해서 혈중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바이러스는 이런 현상을 일으킨다. 이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대략적인 항체에 관련된 이제 그 물질, 그 면역 담당자 중에 물질 중에 항체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면역 담당자 중에 물질에 속하는 그 보체, 컴플먼트에 대해서 그 강의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백 활성 물질 사이토카인에 대해서도 강의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는 그 항체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마치 면역계의 역할 중에 그 항체가 모든 것을 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뜻입니다. 면역계의 역할은 사실은 그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식별 기능, 즉 이물질에 대한 자기와 비자기에 대한 세포성 면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된 다른 세포의 면역이 공격 기능과 살해 기능도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호증성 백혈구, 그 다음에 이제 T 림파구, B 림프구, NK 세포,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방어 기능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요즘 그 백신으로 인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항체만 형성이 되면 이 모든 것이 면역계가 다 되는 것처럼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즉 미생물,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이라든지
진균이라든지 기생충이라든지 뭐 곰팡이, 독소 이런 것들은 사실은 면역계가 여러 가지 그 신체 생존과 그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이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백신을 맞아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될 것 같은 그러한 인식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는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그 보채, 이 보채가 또 어떻게 그 항체를 도와주고 또 어떻게 반응하고 면역계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